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새벽입니다. 전원책입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지금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상고 기각이 분명하다고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합니다. 특히 백운동 토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이, 그러니까 자인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한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이재명의 말을 두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명백한 오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를 믿을 뿐입니다. 과연 세간에 떠도는 말처럼 5월 2일경에, 그러니까 이 조기 대선 후보를 등록하기 전에 대부분이 다시 정의 횃불을 들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이 트럼프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의 군사비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 관세와 별도로 다룰 것이다. 지금 최상목 장관과 이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2+2 협상을 벌였죠. 트럼프도 아마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 다음으로 협상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수십억 달러를 우리가 지불했으니까 그 돈은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중국과 송미령이라는 여인 외에는 동북아시아에 아무런 흥미도 관심도 지식도 없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스탈린의 잔꾀에 넘어가 한반도를 북위 38도선으로 딱 갈라놓은 이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 말을 오해를 하신다면 폴 존슨이 쓴 모던 타임스를 읽어보면 이 상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지식도 없었습니다. 1945년 2월 흑해 연안에서 열린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은 완벽하게 루스벨트를 속였습니다. 이 장면은 또 처칠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한반도는 아마도 6.25 남침 때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트루먼이 한국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서 일방적 희생만 한 것입니까?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으면서 일본은 자유진영에서 번영했고 미국은 태평양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냉전시대 자유진영의 최전방 기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수십억 달러를 한국에 마치 기부한 것처럼, 원조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지금 갚으라는 뜻이 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또 토론이 있었죠. 오늘은 홍준표, 한동훈 간에 이 벌어진 채널A 토론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난하는 글은 당신 가지고 있었느냐. 홍준표 후보는 세간에 떠도는 의문을 액면 그대로 한동훈에게 질문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키높이 구두에다가 가발 그리고 가슴 보정 속옷을 착용한 건지 물었죠. 이 역시 시중에 떠도온 지 오래되는 말들입니다. 한동훈은 홍준표에게 아직도 윤 대통령이 성역인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6.3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가운데 이틀 전 김문수와 안철수 그리고 김문수와 한동훈이 붙은 데 이어 25일에는 1대1 맞수 토론에서 홍준표와 한동훈이 3시간에 달하는 치열한 끝장 토론을 보였습니다. 채널A와 한 계열의 신문사인 동아일보가 정말 희한한 끝장 토론이라는 식의 사설을 썼더군요. 결국은 막장 토론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동훈은 이날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고 말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은 또 홍준표 후보가 조국 일가 수사와 문재인 딸 문다혜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눈물을 왜 민주당 사람들에게 흘리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후보가 대선을 두고 싸우는데 이재명 민주당 예비후보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이냐. 글쎄요, 저도 홍준표 후보가
그 말 한 것은 좀 의아하게 들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는 3년간 나라 운영을 어떻게 했길래 나라가 이 꼴이 됐느냐면서 이렇게 막 받아쳤습니다.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통하고 설득했으면 이 꼴이 됐겠나.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사 200명을 동원해도 이 후보를 못 잡았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홍준표는 당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홍준표는 다시 당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야 한다면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의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홍준표는 한동훈에게 한 후보가 당대표 시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면서 용산을 협박했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협박했다는데 사실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질문하니까 길게 드릴 말씀은 없다.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로 용산에 계속 태클을 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일로 얘기를 했고 용산에서는 그것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입니다. 홍준표에게서 이 말이 나오게 된 연유는 또 이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무려 4차례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폐기가 되면 또 조금 수정을 해서 또 발의를 하고, 그래서 4번이나 발의를 한 겁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의 위법적인 일부 조항을 이유로 4번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였는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건건히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200석이 되지 않으면 재표결에서 폐기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한 번씩 재발의할 때마다 2표 정도씩 늘어났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4번째 특검법도 폐기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에 당시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이 윤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지자 이른바 친한계를 통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결국 반란표를 던진 이들은 한동훈계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바로 그 의혹을 물은 것입니다. 한동훈은 자신이 대답에다 아주 기막힌 말을 덧붙였습니다. 홍 후보 같은 분은 대통령 편들면서 제가 잘못한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왔다.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 저는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다. 쉽게 말해 윤 대통령을 탄핵해 오늘의 이 조기대선 사태를 부른 것은 탄핵 소추에 가담한 자신 같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잘못된 결정으로 나가도록 만든 아부하는 자들 때문이라는 아주 교훈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말한 자신과 홍준표의 차이점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홍준표처럼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 계엄에 책임이 있다. 글쎄요, 별다른 근거 없이 어찌 함께 토론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당신은 아부하는 사람이라는 막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 품성의 문제입니다. 아닌 말로 윤석열을 20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당신은 아직까지 윤석열 검사장, 검찰총장에게 단 한 번도 아부를 한 적이 없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한편 이 국민의힘 내외에서 커지고 있는 한덕수 단일화론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단일화 문제를 두고 한덕수가 우리 진영 후보로 출마하면 단일화하지 않고는 이재명과 대적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와 비명계까지 전부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 한동훈 역시 경선 후에 어차피 이기는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후보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이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가 결국은 보수 전체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4파전으로 지금 치르고 있는 2차 경선을 치르는 중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21대 대선 후보 선출 2차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76만 5,773명으로 확정했습니다. 2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그리고 당심입니다. 당심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진행됩니다. 지금 당비를 내는 분들은 모두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27일과 28일 진행돼서 29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4명 중에 과반 득표자 50%를 넘는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등과 2등, 1, 2위 득표자 간에 최종 경선을 실시합니다. 말하자면 제일 처음 후보로 등록한 11명에서 1차 컷오프로 8명을 추리고 다시 2차 컷오프로 4명을 추린 다음에 여기서 최종 2사람을 추려서 결선 투표를 치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홍준표 한동훈의 토론은 많은 이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분노는 넉넉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만 특정 표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는 한동훈 후보의 계엄 선포 당일 당 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겠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 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당 대표는 대통령과 협력을 해야 한다. 사사건건 깐족대고 시비 거는 당 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나. 그러자 한동훈은 홍준표가 말한 깐족대다라는 표현에 반발을 했습니다. 아주 은성으로 표더군요. 한동훈은 저 말고도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인들에게 깐족대다라는 말을 쓰시나라고 물었고, 이에 홍준표 후보는 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봉숭아 학당입니다. 한 후보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은 상대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는 오늘 깐족대는 것에만 쓰고 다음부터는 안 쓰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홍준표 후보의 편을 도저히 들 수 없는 문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동훈은 홍준표가 작년 11월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서 꼭 이런 것까지 기소를 해야 옳았느냐라고 쓴 페이스북 글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질문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문제점이 있고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떤 취지인가? 그러자 홍준표의 답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검사 200명을 동원해도 이재명을 못 잡았다. 이재명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등을 하다가 안 되니까 지자체장이 차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쓰고 이런 걸로 기소하는 것이 정상인가? 이어서 한 말입니다. 왜 큰 것을 놔두고 사소한 걸 기소해서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드느냐는 의미였다. 그런 식으로 탈탈 먼지떨이 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가고 자살하는 것 아니냐. 과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밑에 3차장을 할 때 보수 인사를 2,000명이나 소환을 하고 200명을 구속을 시킬 때 그때 5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자 한동훈도 홍준표가 과거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수활동비 사적 사용으로 이 논란에 휘말렸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뭐 아들 유학비로 썼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한참 시끄러웠죠. 그런 것 때문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솔직히 말해 저는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야말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품성을 드러낸 범죄로서 최악의 추악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을 시켜 법인카드로 청담동까지 가서 일제 샴푸를 사오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을 사 먹고 고기를 사 먹고 심지어 자기 선산에 절을 할 때 올리는 저물까지 샀습니다. 이런 일이 선진 민주정에서 일어났다면
그 어떤 공직자라도 당장 옷을 벗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결정적인 장면은 이것입니다. 홍준표는 한동훈의 가족이 작년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원색 비난하는 글이 게재됐다. 한 후보 가족이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한동훈은 즉답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피했습니다. 계엄 논란에는 도망다니면서 게시판에는 진심인 거 보니 황당하다. 아직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승령이라고 생각하는가? 익명의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와 당대표를 비판하면 안 되는가? 지금 계엄 논란을 두고 홍준표가 도망을 다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솔직히 비상계엄 선포를 하자 말자 이건 위법적인 계엄이다 이러면서 본회의장 안으로 피신을 했던 사람은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탄핵 소추에 가담을 했죠. 홍준표는 다시 한동훈을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지 말고 그 비난글을 쓴 게 한 후보 가족인가 아닌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보라. 쉽게 말하면 한동훈의 처 진은정 변호사가 그 글을 쓴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세간의 의혹을 그대로 물은 거죠. 이에 한동훈은 당원들이 익명으로 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는 말 안 하는 것 보니 가족 맞는가 보다라고 했고 한동훈은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는 다시 은성을 높였습니다. 자,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마 사임을 할 거라는 오늘 예측 보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그러니까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정부로 지금 이송이 돼 있죠.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한 대행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위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에 이튿날인 4월 30일 사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에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언론은 25일 총리실 소식통에 근거해서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에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대행은 4월 8일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4월 16일 한덕수 대행의 지명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한 대행은 현재의 이 같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지명행위는 위헌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거부권 행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재차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한 대행은 거부권 행사 다음 날이자 대선 출마를 위한 공무원 사퇴 시한을 나흘 앞둔 30일 전격 사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9일 사임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법 시행령과 판례에 따르면 한 대행이 29일 늦게 사임하더라도 당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29일 오후 사임을 해도 29일 새벽 0시에 사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국무회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대행은 사임하는 20일 전까지는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며 경제통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행은 사임하는 4월 30일 이전까지는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며 경제통상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죠. 한 대행은 어제 오전에는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다. 23일에는 한 대행은 평택의 한미연합사를 찾았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였죠. 22일에는 인천의 임대주택 사업, 전원주택 현장을 방문하는 등 통상경제와
안보 민생 전반에 걸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이 의혹에 대해서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불기소를 결정하자 고발인들이 항고를 한 데 대해 25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참 들고 있다가 이번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등검찰청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에 고소 고발인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기수사, 공소제기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 의혹을 고발한 사람은 최강욱과 황희석 변호사입니다. 이 최강욱과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자 지난해 10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검이 계속해서 검토를 해왔죠.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 외에도 명태균과 관련된 이 공천 개입 사건, 이 사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 이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 공천 개입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지금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죠. 게다가 민주당도 김 여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치 김 여사를 조리돌림하듯 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을 짠 듯합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심신쇠약을 이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의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김건희가 보냈다는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최민희가 쓴 글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예의 바르시다. 심신쇠약이라고 한다. 불출석을 불허한다. 참 과방위가 대단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과방위는 4월 18일 전체 회의에서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며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방위에서는 동네 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럴 때 이 민주당이 하고 싶은 말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뜻을 모르면 찾아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정도가 지나치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은 조기 대선을 맞아 조리돌림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에 매질을 하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 역시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